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서하는 자 똑자입니다. 네, 저희 진행의 역설 계속 읽고 있어요. 그동안 업로드가 너무 늦어졌는데 다시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할 부분은 6장, 7장, 8장입니다. 6장은 신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지능이 높은 이유입니다. 우선은 먼저 이제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신앙은 인류의 문화적 보편 현상, 즉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신앙의 기원을 보면은 그 이 그림이 가장 제일 설명하기가 쉽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오류 관리 이론으로 본 신앙심에서 어떤 자기가 위험에 처한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원시 시대에. 그게 그런데 의도적인 힘이에요. 실제 상황은. 그 의도적인 힘에 의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추론한 게 의도적인 힘이면 올바른 추리가 되고요. 이걸 우연의 힘으로 추리를 해서 그 상황을 피하지 않으면 결과는 죽음의 위기가 되는 거죠. 음, 그리고 우연한 힘에 의해서 발생한 상황이에요. 이런 우연한 힘에 의해서 발생한 상황에 잘못 판단해서 의도적으로 일어난 걸로 추리를 한다면 결과는 그렇게 피해는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피해 망상인 거고, 예를 들어서 이 같은 경우에는 뭔가 바람에 나부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였는데, 그거를, 저기 쳐들어왔다. 이래가지고 도망치는 경우, 그게 피해 망상인 경우고요. 실제로적으로는 적이 들어와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는데, 그거를, 저거는 바람 때문에 나는 소리야, 라고 우연에 의한 걸로 해석을 한다면 도망치지 않을 거잖아요. 그 결과 적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진화를 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일종 가후로 선택하게끔 진화가 됐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힘으로 우연에 의한 힘에 의해서 일어난 일을 아, 신에 의한 의도적인 힘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피해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발달을 했을 거라는 의미고요. 요렇게 신앙을 해석하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네,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연기 탐지기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기 탐지기 같은 경우에는 제1종 가호를 저지르면 한밤중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대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고요. 2종 가호를 저지르면 화재임에도 경보가 울리지 않아서 계속 자게 될 것이고 결국엔 불에 타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연기 탐지기는 연기나 화재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합니다. 죽는 것보다는 한밤중에 도망치는 게 더 나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신앙 자체는 목숨을 유지하기 위한 적응의 결과로 원인을 분명히 알 수 없는 물리적 현상에서 초자연적인 힘을 믿는 인간의 심리적으로 발달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신앙의 기원에서 보면 오류 관리 이론에 따라 실제로는 우연에 의한 힘인데 이거를 의도적인 힘으로 해석하는 것이 내가 더 안전하니까 신앙의 힘으로 믿는 것이 더 낫다라는 합리적인 결과에 도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인류 문화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결론은 인류의 발전 과정에서 신앙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인간의 본성에 가깝다는 거고요. 근데 역설적으로 말을 하면 신을 믿지 않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것이고 지능이 높은 사람은 부자연스러운 일을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국민의 평균 지능과 신앙심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으며 평균 지능이 높을수록 신앙심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어, 이렇게 보면은 예전에 저 어렸을 때에 비해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의 신앙심이 종교 활동이 확실히 조금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보면은 정말
신앙심이 두터워서 잘못 말을 했을 경우에는 약간 싸움 같은 게 일어나기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뭐 다른 사람의 신앙을 존중해 주기도 하고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분위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국민의 평균 지능이 높아져서 신앙심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 부분에서 똑자님 덧붙여 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그 6장을 읽으면서 그 정리된 표가 좀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생명이 있는 자에 의한 의도적인 힘인데 그걸 아닌 걸로 했을 때 이제 죽음에 이른다는 사실, 그리고 이게 누적되어서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게 좀 신기했고요. 그 목사님 말씀대로 조금 주변에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인데, 이제 그게 현재는 좀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게 더 많아져서인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좀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생기는 사건보다는 또 뭔가 좀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일이 더 많아져서 저런 좀 초자연적이거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힘에 의한 일들이 좀 줄어서 신앙이 줄었나? 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거는 좀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고요. 그래서 이 6장에 신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지능이 높은 이유. 이게 이제 과거부터 이어져 왔던 원시 시대와는 좀 달라지고 사람들이 평균 지능이 높아져서라는 해설이 재미있었고요. 그래서 좀 이 책이 그 지능과 가치는 무관하고 지능이 인간의 기호와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논의한다고 처음에 얘기했었는데, 이제 읽다 보니까 점점,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조금씩 설득되고 있는 중입니다. 7장 지능이 높은 남성일수록 한 사람만 사귀는 경향이 강한 이유. 지능이 높은 여성에게는 그런 경향이 없는 이유. 이건데요. 아, 이게 뭐 되게 챕터는 다른 말들이 많은데, 근데 요 장의 제목처럼 나와 있는 설명에 대한 부분만 정리를 했어요. 인간의 일부 다처제가 일반적이었어요. 인류 문화 보편적으로 보면은 거의 모든 인간 진화 역사에서 우리 조상들은 다운이 아니라 가벼운 일부 다처제를 영위했어요. 솔직히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그 남성 입장에서는 여러 여성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반면에 여성 입장에서는 한 명의 남성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근데 여기 앞에서 설명을 보면 자연스러운 행위를 거스르는 것, 즉 부자연스러운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지능이 높다라는 게 나와요. 그게 기본적인 이 사람의 전제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인간의 본성은 자연스러운 걸 모든 사람들이 따라 하다가 조금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약간 부자연스러운 걸 행동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다수가 되면 그게 또 자연스러운 게 되는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지능이 높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능의 역설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지능이 높은 남성일수록 성적 배타성, 그러니까 거의 한 명하고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 가치관을 중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성은 아주 옛날부터 한 명의 남성하고만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위이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에는 지능이 높은 것과 성적 배타성 가치관 사이에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결론은 그러니까 지능이 높을수록 다문제가 많답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네. 요 부분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요. 혹시 똑자님 7장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그 7장 부분을 읽으면서 조금 혼란스럽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했는데요. 이게 전에 생각해보지 않은 문제이기도 했고, 여기서 제가 조금 인상 깊었던 게 그 일부 다처제였다는 거를 증명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이게 여성이 키가 큰 남성을, 남성이 키가 작은 여성을 배우자로 선호하면 체격의 남녀 차이가 벌어진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간은 일부 다처제의 문화여서 이제 여자가 조금 체격이 작은 거고,
그 단일형인 경우 예로 긴팔 원숭이가 나오는데 긴팔 원숭이는 남녀의 크기가 거의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도의 일부 다처제를 영위하는 고릴라는 체격이 차이가 더 많이 크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신기했고 여기에 좀 실험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있었던 실험인데 예, 남자가 여자가 데이트를 하면서 이제 첫날 같이 이제 성적 관계를 맺으면 어떤지 제시를 했을 때 여자들은 거의 거부하고 남자들은 뭐안 되는 경우를 빼고는 많이 예스를 하거나 안 돼도 이제 미안하다고 하는 또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좀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네, 그래서 이런 게 재미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 읽으면서 되게 재밌었는데, 체격차로 단원제와 다처제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도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성이 여성보다 컸었구나. 이렇게. 그게 근데 일반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고릴라의 예나 뭐, 사자, 이런 거를 보면서, 그렇구나. 그럴 수 있구나라고 읽었고, 또 그 실험 내용을 보면, 아, 암컷이 또 여자가 이 남성을 선택할 수 있구나. 그 부분도 너무 재밌었어요. 결국에 여자가 먼저 음, 그 하룻밤을 제안하면 남성들은 거의 거절하지 않는다. 그 부분도 너무 재밌었고요. 8장, 8장 보겠습니다. 8장 아침형 인간보다 저녁형 인간 쪽이 지능이 높은 이유. 음, 인간은 아주 옛날 사바나 시대에서부터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활동을 멈추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그게 또 당연한 일이었고요.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밝은 해가 떴을 때 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해가 뜨면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거스른다는 거는 벌써 부자연스러운 행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행위를 하는 사람이 지능이 높다라는 전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역형 생활형을 하는 사람들은 부자연스러운 행위를 하는 것이고, 역설적으로 그것이 지능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또 아까 실험이나 또 사회적인 여러 인종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자기가 결론은 뭐 일반적으로 도출해낼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요거 모든 인간은 아침형 인간보다 저녁형 인간 쪽이 지능이 높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독자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어디 유튜브에서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이 뭐 유전적인가? 그래서 왜 나눠져 있나? 뭐 그런 이슈 나오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설명하기로는 아침형 인간만 있으면 저녁에 뭔가 다들 잠을 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원시 시대 같은 경우에 모두가 잠들었을 때 이제 외부의 적의 침입이나 뭐 동물들의 침입으로부터 좀 벗어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적은 소수의 인원은 뭐 전역형 인간이었었다고 설명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재밌었고, 여기에서 조금 인상적이었던 게 저기 사바나에서 살던 인간은 해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활동을 멈추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되어 있고, 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하루의 길이가 1년 내내 거의 비슷하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위도가 높아질수록 뭔가 낮과 밤의 길이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해도 여름의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는 다른데, 그러면 이게 해 뜨는 거에 따라서 일어나는 걸 할 수가 없고, 그 시간을 좀 맞춰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해가 떴는데 뭐 더 잘 수도 있고, 해가 떴,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위도가 높을수록 좀 지능이 높아진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도 조금 재미있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부분. 그리고 위도가 높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평균 지능이 높구나. 적도 부분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평균 지능이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봤는데, 네. 네.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근데 이 부분은 아무튼 지능의 역설의 기본 전제가 부자연스러운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지능이 일반적으로 높다는 거니까 그렇게 결론이 도출이 되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